네, 누구보다 쉽고 똑똑하게 알려드릴게요. 여기는 달콤한 비급살롱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비급살롱의 주인장 황윤기. 길건우입니다. 오늘도 유익하고 재미있는 재테크 이야기 가지고 왔으니까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네, 오늘 정말 알찬 내용 끝까지 집중해 주시고요. 참고로 저희가 방송 통해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까지는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돈과 인생의 비급에 대해서 알려드릴 우리 세 분의 전문가님 모셔봤습니다. 첫 번째 비급과 함께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세 분의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첫 번째 비급부터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적금 나와 있어요. 네, 근데 여기서 비급을 뽑아낸다고? 그렇다고 네, 하더라고요. 누구나 다 아는 예적금인데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괜찮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항상 이제 재테크에 대해서만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사회초년생분들이라든지 아직 목돈을 모아보신 적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나는 아직 좀 투자로 가기 어려워, 두려워 하시는 경우가 많으실 것 같아요. 저는 이 예적금이라는 상품이 어떻게 보냐면요. 저희가 재테크로 가기 전에 우리가 운동으로 보자면 내가 아무런 기초 체력이 없는데 갑자기 데드부터 시작하시는 분 있나요? 저요. 보여주시죠. 없다고 하셔야죠. 저는 충분히 대들이 칠 수 있습니다. 쉽지 않네요. 뭐 3대 500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네. 전 아니에요. 쉽지 않죠. 네, 이 기초 저 같은 사람도 있다는 거. 그렇지만, 사실 네. MC님처럼 갑자기 대들을 하시는 분들도 아주 간혹 있지만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재테크로 바로 넘어가기 전에도 이 돈에 대한 기초 체력을 키우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돈에 대한 기초 체력을 키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예적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돈을 알뜰하게 모으고 어떻게 보면 꾸준하게 저축을 하는 방법부터가 우리가 돈에 대한 근육을 기르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일반 예적금 아니고요. 예적금 특판 상품이나 은행에서 판매하는 조금 특이한 금융 상품들에 대해서 오늘 B급으로 알려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네, 굉장히 또 유용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이 예적금은 우리에게 재테크의 근육 같은 존재다, 기차 대사량 같은 존재다, 이렇게 한번 인식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최근에 금리가 좀 낮은 편이라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높은 이 금리의 예적금들을 많이 찾으시는 것 같아요. 이런 예적금 높은 금리를 찾는 방법이 좀 따로 있다면 알려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가장 쉬운 방법으로는 네이버에서도 예금과 적금, 그리고 요즘 많이들 준비하시는 파킹 통장이나 증권사 입출금 통장인 CMA 금리까지 비교가 가능합니다. 일반 시중은행은 물론 상대적으로 높은 이율인 저축은행이나 신협, 수협까지 모두 네이버에서 금리 비교가 가능한데요. 내가 원하는 조건을 선택하여 비교 검색도 가능합니다. 금리가 높은 순부터 우대 조건, 기간 등 카테고리별로 검색이 가능하기 때문에 나에게 맞는 상품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이버와 연동되어서 네이버페이로 결제되는 예적금 간편 가입을 진행하시면 더 높은 우대 이율도 추가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뭐 은행, 그다음에 뭐 신협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다른 모든 은행권의 예적금 상품 다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아쉽게도 모든 은행의 예적금 상품을 비교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일반 시중은행권이나 저축은행은 거의 대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긴 하지만 새마을금고나 농협처럼 지점별로 이율이 다른 경우에는 검색하기 어렵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각 지점에 전화로 예적금 금리를 문의했어야 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럼 새마을금고나 농협처럼 네이버에서는 비교가 안 되는 은행들의 그런 것들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제는. 그래서 제가 오늘 B급으로 가져왔습니다. 네이버에서 찾을 수 없는 새마을금고나 농축협에 조금 우대 이율을 받을 수 있는 상품들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B뱅크라는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는 방법입니다. 이
B뱅크를 이용하시면 어떤 점이 좋으냐 하면 결국에는 이 뱅크에서는 일반적인 뭐 예금이라든지 적금이라든지 그리고 뭐 자유적금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실 수 있고 찾아보실 수가 있는데 새마을금고나 농축협을 우리가 이용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특판 상품도 자주 나오지만 조금 더 세율을 낮게 적용을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무리 금리가 5%든 6%든 예적금의 금리를 받는다고 해도 사실상 이 이자에 대한 소득세를 또 나라에서 떼가거든요. 이 이자 소득세가 한 15.4% 정도 되는데 14%가 이자 소득세고요. 1.4%를 농특세라고 해서 따로 분리되어 있는 세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새마을금고나 농축협 같은 경우에는 특판 상품들 중에서도 우대 세율, 그러니까 세금을 조금 더 우대받을 수 있는 상품들이 존재합니다. 이 우대 세율들은 어떤 장점이 있느냐면 15.4%를 다 떼는 게 아니고요. 15.4% 중에 14%인 이자 소득세를 비과세, 그리고 나머지 1.4%인 농특세만 떼는 세금 우대 상품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활용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이 뱅크가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우리가 펀드를 가입할 때도 사실상 수익률이 아무리 많이 난다고 해도 수수료가 높으면 사실상 수익률이랑은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무리 금리가 높아도 세율을 많이 떼면 그 또한 결국에는 마이너스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뱅크를 통해서도 우대 세율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을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네이버랑 조금 차이점이 있네요. 여기서는 좀 세금 우대 이런 것들도 체크할 수 있다라는 거. 15.4% 뗄 거냐, 1.4% 뗄 거냐. 근데 이제 사실 이렇게 숫자로만 들으면 크게 와닿지는 않거든요. 정확하게 이제 금액 차이가 나는 거 비교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네, 아주 쉽게 설명을 해서 우리가 1억이라는 목돈이 있다고 한번 볼게요. 이 1억이라는 목돈을 내가 1년에 5%의 이자를 주는 예금으로 한번 예치를 해본다고 보면 사실상 우리가 기본적으로 15.4%의 이자 소득세를 떼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423만 원이 총 세금을 떼고 나오는 이자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1.4%의 농특세만 떼는 세금 우대를 받으시면 총 얼마를 받을 수 있냐면 세금을 떼고 나오는 이자가 493만 원이에요. 여기서 세금 우대를 받느냐 일반 과세로 가느냐에 따라서도 똑같은 이자와 똑같은 원금이 들어가는데도 약 70만 원 정도의 이자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금을 어떻게 보면 조금 우대받을 수 있는 상품을 확인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예금 같은 경우나 뭐 적금 같은 경우에 특판 상품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새마을금고나 농축협에서 많이 어떻게 보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농축협이나 새마을금고 같은 이금융권을 먼저 찾아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조금 더 이율 높은 뭐 적금 상품이나 특판 상품은 보통 저축은행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도 마이뱅크에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세금 우대를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조금이라도 높은 이율을 주는 지점이 자택 근처나 직장 근처에 있는지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또 이거야말로 비급이었던 것 같아요. 네. 지금 새마을금고나 농협에서 세금 우대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 굉장히 유용한 정보였는데 그러면 누구나 이 세금 우대를 다 받을 수가 있는 건가요? 새마을금고나 농협에서 세금 우대를 받으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그 전에 이제 새마을금고나 농협이 좀 어떤 은행인지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은행들은 1금융권, 시중은행들이 많죠. 그러면 신협, 농협과 같은 은행들은 이제 2금융권으로 보면 되는데요. 2금융권은 이제 상호금융의 형태로 지역사회와 조합원 복지를 위해서 만들어진 협동조합을 의미를 해요. 시중은행은 은행법에 의해서 운영이 되지만 상호금융은 농협법, 수협법 등 협동조합 법률로 운영되기 때문에 법령도 차이가 좀 있습니다. 상호금융은 조합원 상호 간에 경제적 도움을 주기 위한 금융제도라서 보통 지약 기반이고요. 조합원 중심으로 회원에 대한 혜택도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우리가 농협에 계좌가 있으면 이체를 할 때 일반 농협은행이랑 지역 농협으로 계좌가 나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농협은행은 1금융권이지만 지역 농협이나 단위 농협은 2금융권이고요. 그리고 상호금융도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가 있지만 예금자 보호공사에서 받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상호금융은 각 중앙회가 예금자 보호를 책임을 지는 건데 예금자 보호 금액은 동일하다고 보면 돼요. 상호금융을 활용하면은 어찌됐건 세금 우대 혜택을 받는다. 그럼 이제 여기서 저는 딱 들으면서 궁금한 점은 하나입니다.
그러면 상호금융에서 가입하는 모든 예적금은 이 세금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됩니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다만 예, 조건이 있는데요. 네. 출자금 통장이라는 조합원의 통장을 만들면 되는데요. 출자금 통장은 상호금융권에서 운영하는 금융상품으로 조합원에 가입한 후에 개설할 수 있습니다. 이 출자금 통장을 개설하면 해당 상호금융기관에서 예금이나 적금을 같이 만들게 됐을 때 그 통장은 우대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자에 대한 소득세가 15.4%가 아닌 1.4%만 나오게 됩니다. 한 가지 고려할 점은 세금 우대 저축은 1인당 최대 3천만 원이 한도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내용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상호금융 안에서 출자금 통장을 예적금으로 같이 만들었을 때 우대세율을 받을 수 있다. 라고 정의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게 정말 이제 제일 중요했던 비급 같고요. 네. 그러면 지금 출자금 통장이라고 말씀 주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출자금 통장이란 무엇인가요? 네, 출자금 통장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호금융에서 만드는 일종의 통장인데요. 어떻게 보면 이런 것 같아요. 우리 조합원이라는 인증을 해라는 통장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출자금 통장 같은 경우에는 조합원만 가입할 수 있는 통장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상호금융에서 그럼 왜 출자금 통장을 만드느냐가 중요할 것 같거든요. 상호금융에서 출자금 통장으로 돈을 넣은 돈을 가지고 상호금융 자체에서 투자를 합니다. 뭐 대출을 내주거나 아니면 부동산에 수익을 내거나 하면서 투자를 하고요. 여기서 나오는 수익을 환원의 정책처럼 출자금 통장에 돈을 넣었던 분들한테 매년 배당을 내주는 형식으로 돈을 돌려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일반 예금 통장이랑은 다르게 이자를 주는 게 아니라 배당을 지급을 하고요. 배당률은 매년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당을 주다 보니까 당연히 예금 자본은 되지 않아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한 명당 그럼 이렇게 좋은 상품이 어딨어?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비과세 혜택도 있고 배당도 주다 보니까요. 근데 한 사람당 가입할 수 있는 한도가 정해져 있어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한 명당 1,000만 원까지만 가입을 할 수 있는 게 이 출자금 통장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조합원이라는 거는 지역 단위로 어떻게 보면 모집을 하기 때문에 이 출자금 통장 같은 경우에는 아무 데서나 가입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살고 있는 동에 근처에 있는 새마을금고나 아니면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 근처의 새마을금고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가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기준 배당률을 확인을 하실 때는 지점마다 배당률이 다 달라요. 매년 다르거든요. 그래서 지점마다 배당률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확인을 하시려면 가장 이게 꿀팁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가장 좋은 점은 본점을 확인하시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여의도동에 사는 사람이다. 그러면 여의도동에 있는 새마을금고 본점을 네이버에 찾아보시고 그 본점에 직접 전화하셔서 작년 기준 출자금 배당률이 몇 %인가요? 물어보시면 퍼센트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본점을 확인하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반적인 예적금보다는 조금 더 높은 배당률을 추구하는 게 출자금 통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사이트에 검색을 해가지고 전화해서 첫 번째 너네 본점이야? 네. 라고 물어보고 네. 그다음에 배당금 작년에 얼마 줬어? 이렇게 물어보면 알려줍니까? 네, 알려줍니다. 오, 전화 몇 번만 돌리면 되겠네. 네. 오케이. 그러면 이제 굉장히 메리트가 있어 보이긴 하는데 항상 이 장점이 있으면 둘 중에 하나더라고요. 까다롭거나 안 되거나. 네, 굉장히 가입 절차 까다로운 거 아닙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역시 좋은 상품들은 참 가입하기가 일반적인 상품들보다 조금 어려워요. 저희가 요즘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예적금이라든지 뭐 대출 또한 은행을 직접 가거나 하지 않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 출자금 통장은 직접 방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사는 동 근처에 있는 새마을금고 아니면 내가 다니는 직장 근처에 있는 새마을금고로 등본이라든지 재직증명서, 신분증을 지참을 하셔서 직접 만드셔야 된다라는 조금 번거로움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드는 이유는 이자에 대한 한도가 최대 2천만 원까지는 비과세 혜택이 되고요. 출자금 통장을 가입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새마을금고라든지 농축협 안에서 나오는 특판 상품이나 대출을 활용하실 때 조금 더 우대 이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출자금 통장을 조금 활용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예상했던 것처럼 이 가입 절차가 까다롭지는 않은데 대신 제한들이 좀 있다라고 하네요. 그래요. 요즘 시대에 어쨌든 직접 가서 개설을 해야 한다라는 점인 것 같아요. 개발을 해야 된다. 개발은 아니겠죠. 그러면은 출자금 통장을 나도 좀 가입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무작정 할 수는 좀 없는 것 같아요. 좀 돌다리도 두들겨 봐야 될 것 같은데 좀 고려해야 할 부분은 없을까요? 출자금 통장을 고려하고 있다면 체크해봐야 되는 부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금자 보호가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가입하려는 지점의 재정 건전성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중도 인출이 어렵기 때문에 유동성이 낮다는 것을 인지를 해야 하는데요. 출자금은 내가 만약에 1월에 가입을 하고 중간에 한 7월쯤에 내가 돈을 좀 찾아야 해서 해지를 한다고 하더라도 내년 이 배당 결산이 되는 시점이 만약에 올해 뭐 10월이다라고 한다면 10월이 지난 시점에야 내가 돈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유동성이 좀 낮다는 점은 꼭 인지를 하시고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매력도 갑자기 푹 떨어졌는데요. 근데 이제 알아둬야 될 게 이제 기본적으로는 한도 제한이 있다. 그 다음에 예금자 보호 안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금 당장 못 뺀다. 근데 이제 방금 전에 그래도 이제 배당 수익률 본점 가서 하면 더 준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예금자 최근에 뭐라고 하죠? 예금 상품 보니까 걔보단 나은 거는 같네요. 이율은 그래서 이런 것들 상황에 맞는지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저는 이거보다 더 궁금한 게 최근에 청년들한테 좋은 게 있더라고요. 청년 도약 계좌. 요거에 진짜 대해서 혹시 많더라고요. 정말 많이 물어봐요.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혹시 얘기해 주실 전문가님 있으십니까? 네. 청년 도약 계좌. 저도 네. 문의가 정말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이게 좋은 건지 어떤 건지. 네, 지금 좋은 거 말해주는 목소리 톤 맞죠? 네, 좋은 거 네. 말해주면 맞습니다. 네, 청년 도약 계좌가 뭐냐면 일단 서민금융진흥원에서 23년도에 도입한 청년 전용 장기 적금 상품이고요. 청년 도약 계좌는 매달 70만 원씩 저축을 하면 이제 5년 이후에 최대 5천만 원을 만기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라고 해서 최근에 많이 핫했었거든요. 그리고 22년도에 출시되었었던 요 이전 버전인 2년 만기 적금인 청년 희망 적금이랑 연계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희망 적금 종료 이후에 여러 가지 기능이 이제 추가돼서 개편된 개정된 계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네, 그러면? 맞아요. 조금 업그레이드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청년 도약 계좌 이제 왜 유명해졌냐 하면은 이제 높은 이자율과 그리고 비과세 혜택 그리고 정부 지원금까지 추가를 해준다는 게 큰 메리트라고 해서 많이 찾아보시는 걸로 저도 들었었거든요. 그러면 청년 도약 계좌를 다 가입을 하는 게 좋은 거 아니냐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텐데 조건이 좋으니까 다 가입하면 참 좋겠지만 모든 청년이 다 가입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일단 첫 번째로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이제 청년에 해당이 되어야 하고요. 저는 안 되네요. 네. 네, 탈락. 아쉽지만 그리고 두 번째로 개인 소득 요건에 대해서 차등 지급이 있어요. 혜택 부분이 총급여 6천만 원 이하거나 이제 종합소득 4,800만 원 이하이면 정부기여금 비과세 혜택까지 전부 받을 수 있지만 이제 총급여 7,500만 원 이하 그리고 종합소득 6,300만 원 이하이면 정부기여금은 못 받고요. 비과세 혜택만 받을 수 있습니다. 탈락. 네. 그리고 가슴이 총급여가 네 맞아요. 그리고 총급여가 7,500만 원을 오버한다라고 하면은 가입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소득 외에도 내가 포함된 가구원 소득 합산도 보는데요. 소득 합산이 중위소득의 250% 이하여야 합니다. 요거를 이제 예를 들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이제 자료랑 다르게 제가 최신 버전으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25년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598만 원 이상, 네 그리고 올라갔네요. 네 그리고 4인 가구는 1,524만 원이 넘으면 안 돼요. 네, 넘으면 가입이 안 됩니다. 세전이에요, 세후예요? 세전입니다. 네. 세전으로 1인 가구, 4인 가구는 이런 조건이 있고요. 그럼에도 저축 이상의 가치를 제공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찾아보시는 걸로 저도 많이 들었거든요. 그렇죠. 청년 도약 계좌 이거를 가입을 안 하면 바보다라는 이야기가 제 친구들 사이에서 돌았었어요. 바보들. 그러니까 그게 좀 가입 조건에 해당이 되는데 가입을 안 하면은 바보다. 되는데 안 하면? 근데 네. 저도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너무 네. 혜택이 지금 좋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 이자라든지 비과세 그리고 지원금도 굉장히 많이 주니까 하고 싶은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이게 뭔가 숫자로 또 설명을 해주시면 조금 더 체감이 확 와닿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 청년 도약 계좌를 정말로 가입을 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혜택을 좀 볼 수가 있나요?
네, 여기에 계신 어떤 누구도 청년도약 계좌를 가지고 있지 않은 걸로 제가 확인을 한 바 약간 약을 한번 올려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제 부러울 것 간단하게 같은데. 네, 계산을 한번 해보자고요. 어느 정도의 혜택이 있느냐, 어느 정도의 혜택이 있길래 이렇게 가입을 하고 싶어가지고 신청을 하고 나 탈락했어, 가입됐어, 어떻게 여기서부터 납입을 더 늘릴까 말까를 하는지 한번 보자고요. 일단 가장 먼저 좀 너무 기간이 길다 보니까 납입 금액을 한 30만 원으로 설정을 해서 볼게요. 30만 원씩 5년 동안 저축을 했을 때는 원금이 1,800만 원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사실 이자만 붙으면 특별한 저축이 아니죠. 그럼요. 여기서 정부가 지원금을 붙여줍니다. 이자보다 더 높은 지원금을 당연히 붙여줘요. 그래서 소득 구간별로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최소 5년 동안 누적되어 있는 정부 지원금이 최소 600만 원부터 최대 1,440만 원까지를 정부가 지원금을 붙여줘요. 그러면 소득 구간별로 차이는 있지만 최대가 어때요? 원금에 비해서 정부 지원금이 거의 비슷하거나 근사해요. 내가 낸 돈보다 정부가 지원을 해주는 금액이 근사치가 있다라는 거는 당연히 메리트가 있는 거겠죠. 근데 여기다가 이자까지 한번 더 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전액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메리트예요. 그래서 이자는 결국에는 변동금리라고 하지만 원금에다가 정부 지원금까지 합했을 때 최소 2,400만 원부터 최대 3,240만 원까지의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청년도약 계좌가 핫하다. 좀 약이 올려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청년도약 계좌가 핫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배 아프고요. 예, 저는 해당 사항이 아무것도 안 되더라고요. 내가 청년일 땐 이런 것도 없었어. 예, 그래서 마냥 기분이 좋지 않다 보니까 장점이 귀에 들어오진 않고요. 그냥 드는 생각은 딱 하나입니다. 세상에 장점만 있는 상품은 없다. 공짜는 없다. 여기도 단점이 있겠지. 단점 좀 알려주세요. 배라도 네. 덜 아프게. 네, 맞아요. 가입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제 네. 고려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약을 조금 꺼트려 볼 텐데요. 네. 이제 첫 번째로는 중도 해지할 경우에는 이제 은행 예적금이기 때문에 원금은 회수가 가능하지만 비과세 혜택이랑 정부기여금 혜택 요거는 받지 못합니다. 조금 괜찮아졌어. 그 대신에 이제 특별 중도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혜택들을 일부 받을 수가 있는데요. 어떤 이제 사유가 있냐면 최초 주택 구입이나 퇴직, 사망, 그리고 폐업, 그리고 혼인 출산도 요 사유에 포함이 됩니다. 야, 혼인 출산 되면 그래도 괜찮은데요? 네. 요때 이제 또 혼인 출산 때는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맞아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때까지 납입했던 것만큼 혜택을 받을 수는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금리를 산정하는 방식이 장기 적금이기 때문에 좀 특이합니다. 어떠냐면 총 5년 동안 중에서 최초 3년은 처음에 이제 약속했던 금리를 주는 고정금리지만 그 이후부터는 변동금리가 적용이 되어요. 이 뜻은 금리가 하락하는 기간에는 오히려 이자율이 더 적어질 수도 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최소 월 납입금액 40만 원부터 최대 금액인 70만 원까지로 이제 이루어져 있는데 최대 금액인 70만 원을 풀로 채워야 이 정부 기여금을 효율적으로 받을 수 있게끔 설계가 되어 있어요. 단점을 들었는데 그래도 부러운 건 뭐죠? 왜냐하면 이 장점이 조금 더 부각이 되는 그러니까. 그러한 이유가 있는 것 네. 같아요. 그래도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고려해야 할 점이 이 중도 해지할 경우에는 원금을 회수할 수는 있지만 이 비과세 혜택이랑 정부의 기여금은 못 받는다는 거, 그리고 금리를 산정하는 방식이 5년 중에 최초 3년은 고정금리지만 그 이후에는 변동금리라는 거, 이런 점들을 좀 참고를 해보셔야겠습니다. 네. 지금 특판 예적금부터 출자금 통장, 네. 그리고 청년 도약 계좌까지 굉장히 좀 방대한 내용들이 풀어주고 계시는데, 또 우리 백철호 전문가님께서 우리 은행에서 알려주지 않는 이자의 비밀에 대해서 알려주겠다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맞죠? 네, 우선 은행의 예적금에 대해서 좀 비밀을 알려면 사실 이자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100만 원씩 1년에 적금 5%짜리를 한다고 가정을 하면 뭐 한 1,200만 원이 내 원금이고 이자가 5%니까 60만 원이 내 이자겠구나라고 생각하고 보통 가입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내가 받아야 되는 이자의 반토막 나면 어떨 것 같으세요?
배고프지. 맞아요. 근데 이게 실제로 계산하는 방법을 알고 나면 정말로 반토막이 나는데요. 그 방법에 대해서 이제 좀 제가 표를 보고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우리가 은행에게 적금을 가입한다는 거는 바꿔 얘기하면 우리가 은행에게 빌려주고 그거에 대한 이자를 받는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리고 그 이자에 대한 정식 명칭은 연이자율이라 그래서 1년 동안 내가 은행에게 빌려준 돈 그리고 그 1년 동안 빌려간 것에 대한 계산이 즉 이제 이자 5%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100만 원씩 12번에 나눠서 내기 때문에 첫 달에는 100만 원과 마지막 달에는 100만 원은 은행이 실질적으로 빌려간 기간이 100만 원마다 다 달라요. 점점점 줄어가는 구조로 볼 수 있기 때문에 100만 원에 대한 5%, 5만 원 그걸 12번 해서 계산을 하시는 게 아니라 매달 이자가 줄어가는 그런 구조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자, 거기에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실제로 100만 원씩 이 표에는 이제 50만 원이라고 나와 있지만 저희가 100만 원씩 납입을 한다고 가정한다면 2배로 볼 수 있겠죠. 그러면 32만 5천 원이 이자의 원금이에요. 그래서 60만 원이 아닌 반토막 나 있는 32만 5천 원이 우리의 이자의 원금이고 또 거기에 뭘 떼죠? 세금을 뗍니다. 15.4%를 떼고 나면 실질적으로 우리의 이자는 27만 4,950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한 거에 반토막이 났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특히나 또 이런 안정적인 걸 선호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그래 반토막 났으니까 2.5%라도 우리가 벌어간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한 게 있어요. 뭐냐면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는 시간과 기회비용을 썼기 때문에 그 돈과 우리가 이제 찾아야 하는 우리의 자금들과 바꿔야 하는 뭐 식자재라든지 음식이라든지 차라든지 집은 그 자리에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엔 그 물가 상승률을 해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 높은 이자를 가져가야만 하는 것이고 은행을 통해서는 그 물가 상승률을 해칭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게 오늘 지금 제가 전해드리는 이 은행의 비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 주변에 있는 은행원들이 지금 다들 전화가 올 것 같습니다. 그냥 이거 뭔 알려주면 안 소리냐? 된다. 우리가 제일 안전하다. 라는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전문가님들 오신 김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시청자들의 질문을 대신 해보자라고 하면 궁금한 건 이거거든요. 결론은 앞에서 여러 가지 좋은 것들 얘기를 많이 해줬는데 내가 만약에 사회 초년생이에요. 평균 뭐 이제 세후 한 250만 원 받는다라고 칠게요. 뭐 앞에서 뭐 예적금도 있었고 특판도 있었고 또 뭐 있었죠? 출자금도 있었고 골고루 많잖아요. 이거 비율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달에 250만 원을 버시는 분이신데 네. 뭐 쓸 거 쓰시고 뭐 한 달에 한 100만 원, 150만 원이라고 한번 봅시다. 150만 원을 내가 저축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보면 가장 첫 번째는 청년도약 계좌가 가능하신지 먼저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물론 청년도약 계좌는 소득원의 가구의 이제 소득 합산을 보기 때문에 탈락할 수도 있죠. 그러면 청년도약 계좌를 한 50만 원 정도 가입을 하실 수 있다라면 준비를 하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한 50만 원 정도는 세금 우대를 받으실 수 있는 출자금 통장이랑 예적금을 같이 만드셔서 1.4%만 세금을 떼는 세금 우대 적금을 이용하시는 게 베스트일 것 같고요. 만약에 가능하시다면 한 50만 원, 나머지 50만 원 정도는 펀드나 주식 같은 걸로 조금이라도 적립식 재테크를 해보시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희가 아까 방송하기 전에 4명이서 이제 청년 도약 계좌 됐냐 안 됐냐 물어보니까 전 나이 때문에 안 됐고 소득 구간이나 등등등 때문에 안 됐잖아요. 그러면 사회 초년생인데 아까 중위소득 250% 걸려갖고 안 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전문가님 어떻게 짜야 돼요? 그런 경우에는 우선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뭐 출자금 통장이나 이런 것들 통해서 세금 우대를 받는 통장으로 우선은 단기 자금을 마련을 하고 나머지는 저도 이제 펀드 같은 것들을 통해서 투자를 경험해보고 공부하는 목적으로 펀드를 운용을 하는데 그러고도 나는 저축을 좀 더 하고 싶다. 근데 이제 예적금 말고는 조금 더 뭐 좋은 이율이나 좀 더 색다른 걸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제 뒤에서 얘기할 내용이긴 한데요. 이제 RP나 뭐 발행어음, 채권 이런 것들을 좀 알려주고 같이 해보자라고 이렇게 말하는 편이긴 하거든요. 오늘 내용은 뭔가 이 사회 초년생 분들, 지금 네네. 청년인 분들에게 훨씬 더 좀 도움이 됐던 이야기들 같아요. 한번 저가 많이 참고해 보도록 강조하지 마.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방송 통해서 말씀드리는 내용은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까지는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배운 내용 화면으로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시간에는 특판 예적금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제 두 번째 비급 공개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비급이 공개가 됐는데요. 네. RP, 발행어음 그리고 글이 채권까지 많아가지고, 네, 저희가 좀 떨어졌어. 찢어져야 될 것 같아요. 멀어지시죠? 네. 세 가지나 나왔어요. 이렇게 네. 세 가지 나온 것도 처음이거든요. 저는 그거보다는 이분들이 이걸 얼마나 쉽게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실지가 그쵸. 저는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쉽게 얘기해야 돼요. 어렵게 얘기하면 중간에 멈출 거예요. 네. 제가 한번 아주 쉽게 도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저희가 첫 번째 비급으로는 예적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사실 난 예적금을 하고는 있는데 사실 금리나 이율이 그렇게 썩 마음에 들진 않아. 만족스럽진 않아. 근데 아직 투자를 해보기엔 조금 두려워. 그리고 예적금처럼 좀 기간도 정해져 있었으면 좋겠고 어느 정도 일정 수익률도 좀 정해진 상품은 없을까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가져온 게 RP, 발행어음, 채권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가 어느 정도 공통 분모도 있고 조금 비슷한 점이 있어서 가져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중에서 가장 영어 단어라서 좀 눈에 띄는 RP에 대해서 제가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RP는 한국어로 말하면 환매 조건부 채권 입니다. 한국어로 말해도 어려우시죠? 맞아요. 조금 더 쉽게 풀어볼게요. 환매, 다시 매입하는 조건부의 채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면 조금 쉬울까요? 환매 조건부 채권. 간당간당했는데 넘어갔어요. 예. 10% 정도. 네. 다행입니다. 됐어요. 환매 조건부 채권이라고 해서 다시 내가 이거 사들이는 조건부의 채권이야 라는 건데요. 환매 조건부 채권은 단기 대출이랑 조금 비슷하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일단 환매 조건부 채권 같은 경우에는 쉽게 얘기해서 금융사에서 가지고 있는 채권을 가지고 이 채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시중금리랑 조금 비슷한 이율 줄 테니까 이 채권 가져갔다가 우리가 다시 사드릴게 라고 약속하는 형태의 상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RP, 환매조건부 채권 같은 경우에는 시중금리를 따라가면서도 안정성이 높은데요. 왜 안정성이 높으냐? 금융사에서 다 사들이는 채권이 금융채라던가 국가에서 발행하는 국채나 공공기관에서 발행하는 공공기관 채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량 채권들을 대상으로 판매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안정성이 조금 높으면서 정해진 이유를 주는 상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RP, 환매 조건 부채권 이렇게 말을 하면은 여전히 되게 어려운데 이 국채같이 우량 채권을 담보로 해서 판매를 하고 다시 사들인다라는 약속으로 알아들으면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안정성이 높다는 건 알겠는데 국채를 담보로 하니까 네. 이게 가입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건지 그리고 기간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되는 건지 이런 것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가입 대상이나 한도 제한은 없습니다. 가입 기간도 최소 15일부터 1년 이내로 단기라는 게 특징이고요. 금액은 통상 500만 원이나 1000만 원 이상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자는 만기에 가입할 때 정해졌던 이율로 지급을 하고 중도 해지 또한 가능합니다. 그리고 비과세 종합 저축으로도 가입이 가능한데요. 다만 이 상품의 단점을 한 가지 꼽자면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안정성이 높기 때문에 안정성을 좀 중요시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인기가 좀 높습니다. 증권사에서 간혹 특판 RP 상품이라고 해서 나오면 선착순으로 판매를 하기 때문에 직접 좀 손품 발품 좀 직접 띄어서 구매를 하기 위해서 좀 많이 알아봐야 되는 좀 번거로움이 있지만 그만큼 안정성이 높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줄 서서 가입하기도 하는 그런 상품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문자로 이거 특판 RP 가끔 오더라고요. 오. 근데 확실히 시중은행 금리보다 높기는 해요. 근데 이제 제가 얘기 들으면서 드는 생각은 발행어음에 대해서 제가 조금 얕은 지식이 있긴 한데 얘랑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맞아요. 앞서서 뭐 RP랑 발행어음이랑은 비슷해서 헷갈릴 수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좀 알기 쉽게 설명을 해보자면 환매 조건부 채권 RP는 금융회사가 사들인 채권을 이제 재판매하는 개념이면 발행어음은 증권사가 자체적 신용을 바탕으로 만든 단기 금융 상품을 의미를 하거든요. 그 얘기는 이제 일종의 증권사가 발행하는 예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통과. 그러면 어떤 이제 증권사가 발행을 하느냐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발행어음도 RP와 마찬가지로 예금자 보호법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발행어음은 신용도가 높은 증권사만 현재 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내에도 4군데 증권사만 이제 발행이 가능해서 발행어음을 판매를 하고 있는데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 KB증권, NH투자증권 이렇게 4군데만 현재 판매를 하고 있고요. 발행어음은 아주 단기적으로도 맡길 수 있어서 이 부분도 이제 장점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내에 4개의 증권사가 좀 네. 신용도가 높다라고 판단을 받은 것 같아요.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KB증권, NH투자증권 이렇게 4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4군데 증권사가 발행어음을 이제 판매를 한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증권사별로 뭔가 차이가 있을 것 같거든요. 특히 이율 부분이 좀 궁금하실 텐데 증권사별로 이율이 좀 어떻게 되나요? 일단 다 다릅니다. 은행별로 예적금 이율이 다르듯이 증권사별로 발행어음도 이율이 다 다릅니다. 우선 발행어음은 은행처럼 입출금 통장인 CMA 형태가 있고 적립식이랑 거치식으로 또 납입 방법에 따라서 상품이 나뉘어집니다. 그리고 원화로 납입하는지 달러로 납입하는지에 대해서 또 납입 방법이 또 차이가 있고요. 표에 일단 나와 있는 표를 좀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표에 나와 있는 대로 우선 4군데 증권사의 발행어음을 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CMA 발행어음의 경우에는 미래에셋증권이랑 한국투자증권이 가장 높고 1년을 거치할 경우에는 한국투자증권이 가장 높은데요. 증권사에 따라서 또 그리고 거치 기간에 따라서 그리고 원화인지 달러인지에 따라서도 이율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 고금리 시점에는 오히려 은행보다 높은 이율을 원하시는 분들께 좋은 선택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투로 갑시다. 질문이시네요. 이런 것처럼 꼭 비교를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런 거 안 보면 사실은 다 똑같다고 생각들을 하시잖아요. 너무 중요하죠. 저는 한투증권의 계좌가 있습니다. 요거 홍보는 문자 아닙니다. 잘 뒤져봐야 되겠다. 근데 이제 이렇게 듣다 보면 사실 저희가 항상 그 중도의 길을 걸어야 되잖아요. 장점을 얘기했으면 단점도 얘기해줘야죠. 그렇죠. 단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발행어음은 어떻게 보면 단점이 하나밖에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 가장 큰 단점은요.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는다는 거가 단점인데 그 외에 장점이 너무 많아요. 첫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기간으로도 납입이 가능하고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환매조건부 채권처럼 환매조건부 채권 같은 경우에는 최소 500에서 1000만 원 정도의 거치를 하셔야 되는 상품이라고 한다면 발행어음 같은 경우에는 적립식도 가능하고요. 예금식도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게 원화, 우리나라 돈으로도 거치가 가능하지만 반대로 달러로도 거치 가능한 외화 발행어음도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나는 달러로 한번 재테크를 해보고 싶은데 투자는 조금 무서워. 그냥 환차익 정도 보고 싶은데 이자 붙는 통장은 없어? 라고 생각을 하신다라고 하면 외화 발행어음을 통해서 원달러의 환차익과 플러스로 이자까지도 받아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원달러의 환차익으로 인한 이득은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안 붙어요? 네, 약정된 이자에 대한 이 이자 소득세만 15.4%만 붙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부분은 좀 장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한 가지 유의하셔야 되는 부분은 중도에 내가 이 상품을 해지할 수 있는지는 증권사별로 조금 다르실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확인을 해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일반적인 내가 예적금보다는 조금 더 높은 이율을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을 원한다. 그리고 나는 원화보다는 달러로 내가 환차익도 얻고 플러스로 이자도 받고 싶다라고 하시면 발행어음만큼 좋은 상품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발행어음의 이 단점은 한 가지다. 예금자 보험은 못 받는다. 다만 이 달러에 좀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한테는 너무나 또 매력적인 선택지가 되겠습니다. 저도 굉장히 끌리긴 하는데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채권이 남아 있잖아요. 여기 제가 가리고 있는 채권. 이 채권에 대해서도 좀 쉽게 설명해 주시죠.
네, 채권이라는 단어 자체는 들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건데요. 근데 정확하게 이제 이 채권이 무엇인지, 그리고 채권의 금융 상품을 하나로서 투자를 하는 방법은 어떤 게 있는지, 이런 것들은 이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아직은. 그래서 채권에 대한 사전적인 정의를 먼저 좀 알아보자면, 채권의 뜻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차용 증서입니다. 영어로는 본드라고 표기를 하고요.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돈을 타인한테 빌려줄 때 뭐를 좀 많이 쓰죠? 차용증. 차용증. 네, 맞아요. 차용증을 좀 많이 씁니다. 그래서 차용증을 쓰고 내 돈을 이제 쓰는 대가로 이자를 받고는 하죠. 여기서 채권이란 그 차용증처럼 증서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제 채권은 증서니까 채권을 발행하는 주체, 뭐 주로 정부나 공공기관, 기업 같은 곳들이 있어요. 그곳에서 돈을 빌리고 싶다라고 하면은 채권을 발행하게 되는 거고, 우리처럼 채권에 투자하는 투자자가 이 증서를 사게 되면 돈을 빌리는 주체에게 자금을 빌려주고 증서로 약속한 만큼의 이자를 받는 형태가 채권입니다. 마치 이게 어려운데 그래도. 실패인가요? 네, 그래도 어려운데요. 네, 조금 더 그러면은 쉽게 안 돼요. 한마디로 조금 설명을 하자면 네. 마치 은행의 예적금이나 대출의 형태와 비슷하게 이제 채권은 그보다 좀 더 원초적인 의미의 금융 상품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좀 쉽지 대출이랑 않습니다. 비슷하다. 대출이나 예적금과 비슷. 살짝 조금 부족하긴 한데 조금 더 없습니까? 쉽게. 대출이랑 비슷하다고 이제 앞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출은 은행이 개인이나 기업에게 돈을 빌려주는 형태잖아요. 은행에 돈을 지급을 받고 정해진 이자를 만기에 이제 원금을 상환하거나 아니면 원금과 이자를 나눠서 상환해 나가는 방식이 대출이라고 이제 알고 계실 텐데요. 굉장히 비슷한 방식으로 채권은 내가 은행이 되는 거라고 좀 생각하시면 좀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업이나 국가에게 돈을 빌려주고 일정 기간 동안 정해진 이자를 받고 원금을 상환받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쉽게 좀 설명을 해서 빌려주는 것, 즉 은행의 대출과 굉장히 비슷한 구조라고 보시면 좀 이해가 좀 되셨을까요? 네, 이 정도면 된 것 같죠? 살짝 넘어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 쉽게 설명을 해보자면 내가 은행이 되고 이 고객이라고 생각하는 게 국가나 기업이다. 이렇게 한번 이해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채권 이자가 또 있을 텐데 채권 이자 좀 어떻게 정해지나요? 채권은 은행 예금이랑 가장 큰 다른 특징인데요. 이자 지급 방법이 여러 가지가 좀 있습니다. 보통 은행 예금의 경우에는 우리가 예금을 했다라고 하면 은행에 돈을 일정 기간 동안 빌려주고 그 대가로 이자를 받는데 원금과 이자를 함께 받죠, 보통은. 한 번에 주죠. 네, 한 번에 주는데 채권의 경우에는 이자 지급 방법이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이표채라고 하고요. 영어로는 쿠폰 본드라고 해요. 가장 일반적인 이자 지급 방법이고요. 정해진 단위 기간마다 이자를 주기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의 채권이에요. 이 이표를 영어로는 쿠폰이라고 해서 이표채가 쿠폰 본드인 건데 채권의 본체에 쿠폰이 붙어 있어서 이를 매 이자 지급일에 이 쿠폰을 제출을 하게 되면은 이자를 받을 수 있던 형식이었어서 이표채라고 부른다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조금 쉬울 것 같아요. 용어를 살펴보자면 이제 액면가가 채권의 본체, 빌려주는 원금을 뜻하고, 그리고 해당 채권의 표면 이율이 이제 연간 지급해야 하는 지급받는 이자율을 뜻해요. 그래서 이자 지급은 3개월 단위가 일반적이고요. 이자를 매 기초에 지급하면 선급 이표채, 그리고 매 기말에 지급하면 후급 이표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제 예를 좀 들어보자면요. 1년 만기 3개월 연 10% 이표채가 있다라고 한다면 원금은 이제 해당 주체에게 1년 동안 빌려주는 거죠. 그래서 1년 뒤에 원금을 받지만 이자는 연 10%에 해당하는 이자를 3개월마다 나눠서 지급받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1년 만기면 원금보다 이자를 먼저 받기 때문에 이제 이를 잘 활용하게 된다면 추가적인 현금 흐름이 또 발생하기도 하겠죠. 그래서 이 이표채 방식을 활용하는 채권은 대부분의 회사채와 특수채가 이표채를 발행을 하고요. 3년이나 5년의 단기 국고채도 이 이표채를 활용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할인채가 있는데요. 할인채란 이제 발행일에서 상환일까지의 총 이자를 단리로 미리 할인을 하는 방식으로 발행한 채권을 의미를 하는데요. 처음 우리가 채권을 매입을 할 때, 살 때 실제 액면가에 할인된 이자를 뺀 금액만큼으로 사는 거를 이제 할인채라고 해요.
해요. 이제 만기가 되었을 때에는 실제 액면가만큼을 돌려받는 형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보자면 1년 만기인 채권이 있는데 액면가가 1억이고 이자는 10%를 주는 채권이 있다라고 하면 처음 이 채권을 살 때에는 이제 이자를 뺀 9천만 원으로 매입을 하는 거고 1년 후 만기가 되었을 때는 1억으로 돌려받는 거예요. 상품권 느낌인데요. 네, 맞아요. 그런 느낌이고 이 할인채 방식을 활용하는 채권은 1년물 통화안정증권 그리고 산업금융채권이 대표적입니다. 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복리채가 있어요. 그래서 복리채는 이자가 이자 지급 기간 동안에 복리로 계속 재투자가 돼서 만기 상환 시에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지급하는 형태의 채권을 의미를 해요. 복리로 이자를 굴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표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만기가 짧은 채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복리채는 할인채와 비슷하지만 구조가 좀 다르고 이표채와 다르게 이자를 선할인받거나 만기 시 원금과 동시에 받거나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표채와 달리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전략으로 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복리채 방식을 활용하는 채권은 국민주택채권 1, 2종, 상하수도 공채가 대표적이에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채권의 이자 지급 방식은 세 가지가 있는데 이표채, 할인채, 복리채가 있고 그리고 그중에서 이표채가 가장 대표적이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할 수 있겠습니다. 다들 설명하시면서 제 눈치를 계속 봅니다. 통과냐 아니냐. 쉽게 말을 했냐 안 했냐. 했냐 안 네. 했냐. 뭐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자 지급 방식도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발행 주체에 따라서 뭐 국채, 지방채, 회사채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이것도 조금 구분해서 설명해 주세요. 네, 아까 전에 채권은 대출이랑 비슷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대출을 받을 때도 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느냐, 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느냐, 뭐 저축은행이냐, 캐피탈이냐에 따라서 금리가 다르죠. 이처럼 채권도 누가 발행을 하느냐에 따라서 수익률도 다르고요. 그리고 리스크도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놓고 볼 수가 있는데요. 국가나 공공기관이 무언가 사업을 위해서나 뭔가 복지를 위해서든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만든 국공채, 국가나 공공기관이 만들어낸 채권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국가나 공공기관은 신뢰도라든지 신용도가 높은 기관이기 때문에 이자율은 수익률이 조금 적을 수 있지만 이거에 대한 신용도에 대한 프리미엄은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국가도 우리나라만 국채를 발행하는 게 아니고요. 미국이라든지 베트남 같은 다른 외국에서도 국채를 발행을 합니다. 이 나라의 신용도도 조금 중요해요. 그래서 가장 신용도가 높은 어떻게 보면 국채는 미국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에 반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신용도를 가진 뭐 국채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이라든지 인도같이 개발도상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회사채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의 신용도 그리고 회사가 가진 부채,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영역 자체를 신용도로 평가를 해서 이거에 맞게끔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고 리스크도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대기업에서 발행하는 뭐 회사채, 기업채들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은 낮지만 신용도 어떻게 보면 리스크가 적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반대로 벤처기업이나 아니면 지금 막 성장하는 뭐 중소기업이다라고 하면 대기업에 비해서는 수익률은 높지만 그만큼 리스크도 하이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채권은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도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이 채권을 누가 발행하느냐에 따라서 수익률과 리스크가 달라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발행하는 주체가 국가냐 회사냐 그리고 어떤 국가냐 어떤 회사냐가 굉장히 중요한 투자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채권을 투자를 할 때 언제 하는 게 우리한테 제일 유리한지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도 좀 알려주시죠. 지금입니다. 지금? 예, 지금. 지금 예, 지금처럼 경기 침체 가능성이 있을 때 채권을 비롯한 안전자산으로 이제 투자자들의 자산이 좀 많이 쏠리게 되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금리가 상승할 때 경기 침체 가능성이 커지니까 금리가 높아지면 표면적인 채권의 이자가 높아지니 채권으로 자금이 좀 몰립니다. 그래서 안전자산으로 좀 볼 수가 있는데 금리 하락기에는 장기간 빌려주는 채권인 장기채가 좀 유리하고요. 금리 상승기에는 단기채가 좀 유리하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증권사를 이용한다면 개인이 채권에 투자를 할 수 있는데 증권사 앱이나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장내 채권과 장외 채권 크게 두 가지로 좀 나누어져 있습니다.
장내 채권은 한국거래소를 통해 이루어지는 장내 채권 종목들을 의미하고 현재 시세를 보여주고 다수의 참여자들이 매매에 직접 참여를 하게 되어 있고요. 장외 채권은 거래소를 거치지 않고 해당 증권사가 판매하는 채권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권사와 1대1로 직접 거래를 하게 되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채권 투자는 장내 채권 투자로 채권 거래소를 통해 투자가 가능하고 요즘은 좀 간단하게 국내의 채권부터 회사의 채권을 사고 파는 것이 다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채권 투자할 때 혹시 주의할 점 뭐 이런 거 없습니까? 채권 투자할 때 주의할 점은 아무래도 금리가 상승을 하느냐 하락을 하느냐가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이 상승 하락기에 따라서 단기적인 좀 기간이 짧은 채권에 투자를 하느냐 긴 기간으로 채권을 투자를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금리가 상승을 하고 있다는 건 결국에는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통화 정책을 발행을 하는 건데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한다는 건 경기가 썩 그렇게 좋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한 국가에서 만약에 발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국가의 경기 자체가 조금 흔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장기적으로 바라보는 채권보다는 단기 채권을 조금 더 집중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가장 채권을 투자할 때는 중점적으로 보셔야 되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채권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 마지막으로 듣고 보니까 뭐 RP, 발행엄, 채권 사실은 이제 상황에 따라서 본인한테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겠구나 하는 것들을 오늘 조금 알 수 있었던 것 같고 저는 무엇보다도 어렵지 않게 설명해줘서 나름 그 만점 드리겠습니다. 네, 쉽게 이해가 가능했던 것 같다라고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저희 두 번째 비교 때는요, RP, 발행어음, 그리고 채권에 대해서 또 구체적으로 쉽게 알아봤습니다. 자, 그럼 지금 배운 내용도 화면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상황에 따라서 사실은 조금 활용할 수 있는 금융상품들이 굉장히 많고 어렵고 했었는데 오늘 전문가님 덕분에 그래도 조금 이해하기가 쉬웠다라는 거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전문가님들 세 분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정말 저희가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몰랐던 부분들까지 속속들이 맞아요. 알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또 참고로 저희가 방송 통해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지 이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까지는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내일 저녁 6시에 다시 한번 돌아오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